최근 한국에서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체감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알려지며 예상보다 큰 규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 방식,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기존 지원 방식과 다른 부분으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의 핵심 내용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2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10조 원에서 20조 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 대상이나 정책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의 진행 일정도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전후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후 곧바로 예산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빠르면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특징은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위해 별도로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초과세수, 즉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 세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빚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초과세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경과 비교해보면 이번 정책의 방향성은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는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까지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다 선별적인 지원, 즉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동시에 일부 계층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이 함께 포함된 패키지형 예산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민생지원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지원, 유가 대응 정책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즉,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시장 안정까지 동시에 고려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고 특정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나 대상, 지급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결정 내용은 반드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내용에 따라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단연 국민지원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를 받게 될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번 지원 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선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약 1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코로나 시기처럼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까지 폭넓게 지급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대부분의 국민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급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으로 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동네 마트나 식당에서 소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순환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거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추가 지원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소득 하위 5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더 취약한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 지원금 외에도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등 다른 형태의 지원도 함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지원 대상이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 지원 방식은 동시에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즉 조금만 소득이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정책 기준에 따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체감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서류상 소득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국민지원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불만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국민지원금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와 유가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패키지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민생지원금, 두 번째는 유가 안정정책, 최고 가격제 유지, 세 번째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큰 부담이 되는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인 유가 최고 가격제 유지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름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가격이 너무 높아질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고 가격을 1,700원으로 설정한다면 나머지 300원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그 차액을 정유회사에 보전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비용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물류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 기름 사용이 많은 직종의 경우 직접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형평성 문제, 즉 공정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름 소비가 많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기름값을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역진적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입니다. 이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정책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많지 않은 가구의 경우 여름에 에어컨을 켜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도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지원 금액을 더 늘리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나 가스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 요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대상 선정 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효과와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에너지 및 유가 대응 정책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거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 자체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은 모든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의 파급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넘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많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이번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10만 원대의 지원금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상점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던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적지 않은 비판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 하위 50%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직장인의 경우 실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는 왜 못 받지? 라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생활 수준과 서류상 소득 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과거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한 매장이 제한적이거나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생활 패턴에 따라 불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직장인처럼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차라리 현금이 더 실용적이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 화폐가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비 방식에 따라 정책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기름값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 이용이 적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데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억제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 자체를 개선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향후 세수가 줄어든다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가? 둘째, 지역화폐와 같은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인가? 셋째,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5조 원 규모로 논의되는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금, 에너지 비용 완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목표를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선별 지원 방식과 지역화폐 도입은 기존 정책과 다른 접근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평성 문제, 사용 편의성,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과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된다면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